아조프스탈 제천소 함락했고 마리우폴 다 장악했고 러시아가 전점 목적한 바대로 80%까지 이제 장악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곧 끝날 거 아닌가 했는데 왜 이렇게 휴전 협정이 안 될까요? 우선 큰 기존 이미 바이든이 그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던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은 해결인데 그게 언제? 이거는 전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협상을 통해서 끝나죠.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제가 언제냐에 대해서 예. 어떤 것도 없는 거지 기준이. 그래 본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 이기고 있고 그것도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급할 계속 게 없다. 가도 그만이고. 네네. 며칠 전인가 그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 내일 끝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제하는 조건이 뭔지 젤렌스키 알고 있지 않냐. 네네네.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네요. 그것만 결정하면 우리 내일 전쟁 끝낼 수 있다 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서두를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가서 협상을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쿠데타에 의해서 나가 떨어지건 아니면 정말 최악의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도 아니죠. 이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나가고 싶지 않겠는데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다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그림이 아니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네네네. 지금 막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죠. 빨리 외교적으로 해결해라 하는데도 난감한 거예요. 네.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는 네. 그 과정이라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아, 그 보니까 이제 지금 유럽이 좀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그럼 빨리 정리하자는 요구가 높을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갔죠.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 총리 3명이 가서 만나서 젤렌스키 만나서 포옹도 해주고. 예, 해주고 뭐 서로 사진 찍고 좋고 문 딱 닫힌 순간 빨리 협상을 했을 겁니다. 빨리. 네네. 우리 다 죽는다. 네. 딱 젤렌스키를 만나고 그 다음 날 바로 보리스 존슨이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다. 가서 네. 협상하면 안 된다고. 네. 훈련 우리가 시켜줄게. 영국이. 네네.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러면은 그 영국은 어떻게든 전쟁을 더 해야 된다는 거고 아무 대부분 나라들은 특히 독일 지금 나와 있는 예측으로는 독일 제조업이 무너진다. 특히 화학, 철강. 그러니까 러시아의 싼 그 천연가스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던 네네네. 업종은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아주 막강한 제조업 기반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동안 성장이 사실 러시아의 싼 가스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기한 바 커요. 네. 이제 그 가스를 이제 딴 데 돌린다 이야기인데. 비싼 미국 거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 네.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양이 부족하고. 근데 그걸 뻔히 아니까 노르트 스트림 2라고 네. 하는 육지를 거치지 않는 지금은 그 육지를 거쳐 들어오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거치고 벨라루스도 거치고 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직통 코스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 질질 끌려다니다가 자칫하면 독일 제조업 기반이 위험해진 거예요. 급하죠.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 근데 이 지금 숄츠 총리의 그 리더십이 지금 연립 정부 아닙니까? 파트너들을 설득해서 어디로 데리고 갈 만큼의 리더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독일 여론도 여전히 양분돼 있고. 근데 지금 제일 급해진 거는 독일의 경제죠. 그리고 경제가 급해졌단 말은 독일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독일 노총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대로 가면 제조업 붕괴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수백만 개가 날아간다든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하여튼 지금 독일도 사면 초과예요. 근데 거기에 방향을 그 군비 증강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 전망에서 보면요. 독일이 재무장, 그건 일본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독일의 재무장이에요. 네. 일본하고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 숫자가 세계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네. 네. 미군 기지가 일본에 한 120개? 그러니까 기지 및 시설 다 포함해서 독일에 한 그만큼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70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독일이 재무장에 나서면은 이건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왜냐니까 중유럽 공간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러시아도 미국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른 국면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래 되면 지정학적 구도가 유럽이 완전히 엉클어져 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방 대 러시아 구도인데 독일이 향후 10년 내에 만일 재무장에서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뭐 워낙 제조 기반이 강하니까 따라가는 건 순식간에 따라갈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는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 여유만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고 미국의 군상복합체는 어쨌든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죠. 죽어나는 건 미국 소비자들, 납세자들. 네네. 근데 미국 정부와 유럽에 있는 각국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봐야죠. 특히 바이든은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이거는. 네네. 올 초만 여론조사 미국 여론조사 보면은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쟁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단 미군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뭘 해도 좋다 그런 네.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미 국내 정치는 망쳤고 겨우 하나 우크라이나 붙들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주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프간에서도 야반 도주하고 나서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실패로 가는.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연타, 물론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전쟁에서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게 이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정권 교체에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완전 대치기 당해가지고 갠신이 이번에 이 마크롱이 재선된 거 네네네. 아닙니까? 근데 의회는 잃었어요. 의회 권력은. 그러니까 마크롱 국내의 기반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죠. 네. 독일도 저렇게 뭐 비실비실 하고 있는 거고, 뭐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한다고 뭐 해서 나토가 뭐 마치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푸틴이 기자회견하면서 질문이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돌아. 그 사람들 문제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안 하는데 이 문제하고 저기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는데 네. 푸틴 대신 거기에 군대가 주둔하고 거기에 어떤 군사 시설이나 무기들이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면 똑같은 위협을 우리도 역시 가할 거다. 그까지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이제 나토 회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신전략 개념 이게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담 자체에서는 반러 반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략 군사 동맹 뭐 이런 것들을 선언했다고 이제 보는데 요 정상회의가 어떤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신전략 개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토 신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 최근 10년 내 이제 그 자체로 본다면 획기적인 거죠. 왜 획기적이냐면은 나토라는 말 그대로 노스 어틀랜틱이거든요. 지역 예. 군사기구. 네. 딱 거기서 한해서 어떤 뭐 공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디펜스를 한다 이런 개념이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인도 태평양이 왜 나와 하는 거죠. 중국이 거기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노스 어틀랜틱인데 이러면 살짝 유럽 어틀랜틱 시큐리티 이렇게 살짝 지명 이름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럽 아틀랜틱 안보에 인도 퍼시픽이 임포턴트하다. 아, 그 전략 안내 명칭이 그렇게 바뀐다는 그럼 거예요? 저 명칭이 바뀌어요. 지명 이름이. 네. 뭐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러시아가 제일 큰 위협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 포인트는 중국을 또 끌어당기더니 뭐 시스테믹 챌린지 경제적으로 북대서양 조약 말은 디펜스 얼라이언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방어 동맹이다 우리는. 방어 동맹이 이게 바뀐 지가 언제인데 레토릭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죠. 이제 나토를 글로벌 군사 공격 동맹으로 바꾸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디펜스죠. 항상 디펜스를 이야기하니까. 근데 쭉 이 흐름 속에서 보면은 나토를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는 어쨌든 유럽이니까 말은 되죠. 근데 이거를 인도 태평양 공간에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중국을 롤백 공격
창 끝으로 재편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실은 얼마 전부터 뭐 캐나다 항공기가 중국 연안에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 사정인데 이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국제 정치적으로 이번에 나토 신전략 개념은 신냉전 선언이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거기에 한국도 데리고 가고 일본도 데리고 가고 해서 엮은 거죠. 호주도 부르고 뉴질랜드 부르고 이유는 이제 유럽 아틀란틱 안보에 인도 태평양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시스테믹 챌린지 그러니까 네 나라를 엮어서 나토하고 붙이는 거죠. 신냉전의 군사적인 프레임워크로 나토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하고 영국하고 군사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그걸 개념으로 연결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영국이랑 하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하고 한국도 군사훈련을 합니다. 해난 구조 명분으로 저기 제주 밑에서. 근데 이제는 더 많아질 거죠. 그리고 수준을 높여갈 겁니다. 지금은 지소미아만 돼 있잖아요. 일본하고. 네네네. 근데 이거를 지소미아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는 거니까 그 윗단계가 뭐냐면은 군수. 줄여서 악사라 그러는데 군수 지원, 군수에는 수송기니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사시에 같은 수송기를 써서 일본군하고 한국군이 이제 같이 작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소미아 그다음에 악사 그 위에가 뭐냐면 완전한 동맹이죠.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본의 그 총리가 했던 얘기가 이번에 그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여가지고 합의했던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서 일본에서 한미일이 훈련하기로 했다는 거를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일단 뭐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상군이 왔다 갔다 해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해난 구조란 이름으로 제주도 저 먼 바다에서 이미 이전부터 해왔는데 그 사이 또 중단됐을 거예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는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이 준 동맹 수준에서 글로벌 동맹 차원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은 톡 튀어나온 뉴질랜드, 호주는 저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국방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도. 특히 뭐 잠수함만 하더라도 세계 5대 잠수함 강국입니다, 우리가. 네. 그 다음에 미사일 수준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도 전통적으로 해군이 세지 육군이 약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육군이 강하잖아요. 그것도 5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병력이 26만이거든요. 배는 됩니다. 네. 절대 약한 군사력 안 해요. 우리도. 핵이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계는 신냉전 하에서 세계 체제는 핵, 그다음에 식량, 에너지 세 개가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다 없잖아요. 핵 발전소도 있지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네네. 지금 더더군다나 이번에 나토 회담할 때 나왔던 게 중국하고 그 디커플링 하겠다고 뭐 청와대에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제 중국 차지한 비중이 한 25% 되는데 유럽이 차지한 비중이 한 13%좀 될 겁니다. 네. 배로 많죠.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시대의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오가는 무역만 보면 안 되는 게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이 좀 많습니까? 베트남에 들어가는 기업 좀 많아요? 그 말은 이 투자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미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지만 애플 핸드폰 한 개 팔면은 그 어디서 조립합니까? 대만에서 조립하고 부품 중국에서 갖고 오고 일본 부품, 우리나라 부품, 뭐 우리나라 액정 해가지고 뭐 100달러에 팔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부가가치가 한 10달러든가 그쯤 돼요. 네. 100달러 이윤이 생겼을 때 그 이윤을 나누는 걸 보면은 국제적으로 네. 다 나눠 먹는 거거든요. 물론 제일 큰 몫은 미국 거죠. 이게 글로벌 경제 하에서 이 조건에서 본다면 중국 따로 있고 한국이 따로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디커플링 한다는 말은 중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과 디커플링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글로벌 경제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은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경제라는 게 나라와 나라 간의 경제가 있고 소극적 기업들끼리 하는 경제 차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 베트남에서 삼성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이 수출한 걸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엉켜 있는 게 글로벌 경제인데 뭐 중국하고 디커플링하고 방산하고 원전을 가지고 유럽 시장을 정복하겠다고? 정말 큰일 났다. 네. 그러면서 국내 경제는 낙수 경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20년 전까지 들었던 얘기 같긴 한데 그죠? 그 세계은행에서도 이거는 이제 이건 버린 경제학이죠. 그걸 다시 끄집어 와서 국내 경제는 그렇게 하고 대외 경제는 중국과 디커플링 끊어내겠다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자살하겠다 이야기예요. 외교적인 자살,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것도 국내 경제, 국제 경제적인 자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사드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몇 배가 되는 그러니까 타격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통상조약을 협정을 체결하면요, 각 품목마다 관세율이 네, 있을 네, 거 아닙니까? 대개 품목수가 12,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요소수는 12,000개 중에 한 개일 뿐이에요. 그 요소수 한 개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동안. 네. 실리콘 같은 거, 그 러시아에서 수입하거든요.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마그네슘 같은 건데, 그 중국에서 갖고 와요. 그럼 중국이 끊어버리면, 실리콘 끊어버리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세계 질서가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개의 블록으로 지금 쪼개지고 있는, 막 지금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국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관성과 타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때 이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리할 주체도 없어요. 세계적으로는 각 지역 경제 눈치를 봐야죠. 지금은 어디로 흐를지, 어디가 유리할지. 아니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눈치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네, 어떻게 네. 하는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 안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나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만약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할 겁니다. 네. 딱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 똑같은 거죠.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 더 가고 싶어도 군사적 지원 딱 그 순간에 러시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대북 지원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북한에 대한 생션 제재 풀어버릴 거예요. 우리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서 얻는 건 없어요. 그냥 미국한테 눈도장 한 번 더 찍은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어차피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북 제재망이 날아가고 구멍이 막 뻥 뚫리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우리도 러시아 무기 좋은 거 많잖아요. 뭡니까? 장갑차든가? 그 이미 우리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보다 더 좋은 걸 북에다 갖다 넣는다?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경제도 지금은 그렇게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디커플링하고 우리 유럽에 원전하고 방산 팔아먹겠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나토 회담에 참석을 해서 그 미국의 패권 전략에 편성을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 정부가 친미 중립 정도에서 변화되는 국제관계 내지 그 신세계 질서의 그 향배를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우리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야 됩니까? 모든 외교는 기본적으로 눈치 보는 거예요, 서로가. 제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뭔지 아직까지 지금 막 지각이 갈라지어서 막 앞이 안 보이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런데 더 크니 가서 무슨 한미일 협력, 그다음에 뭐 인도 태평양이 중요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한국의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19세기 말에 개화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개화파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난국을 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뭐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 결국 실패했죠. 나를 말아먹었으니까. 어찌 보면 지금이 거기에 비견될 만큼의 지정학적 구조 변동의 시기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경제력 수준은 이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맨날 우리는 조그맣다 생각해서 그렇지. 네. 핵심이 정치네요. 네.
영국군이 저렇게 설치는데 영국군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지상군 해봐야 7만 명입니다. 우리는 50만 명이에요. 근데 영국은 물론 핵을 갖고 있지만 그 대신 우리는 아주 훌륭한 미사일망을 갖고 있고 그다음 잠수함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도의 체급이 국제 정치에서 굳이 미국에 막 딸랑이 안 해도 이제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체급에 맞는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인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시사하는 핵심이 그거다라고 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다 전쟁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미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러시아 가지고 있는 빅 픽처가 뭐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수정 변경될 것이고 미국 내에서 네오콘들이 또 어떤 뭘 들고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준동맹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신세계 질서의 한 축을 규정하는 어떤 그 기축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블록 단위, 예를 들면 뭐 브릭스라고 하는 그 블록 단위라 절대로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아무 이유가 없는 일이죠. 왜 그 시장을 보세요. 경제 논리만 한번 보더라도 돈 되는 곳인데 여기가. 무슨 인구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른바 서방은 인구가 다운돼 우리도 지금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인구비로 따지면 85대 15예요. 우린 15 쪽에 서 있는 거죠. 물론 인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브릭스 때 미국이 이제 거의 네. 25대 25. 유럽까지 합치면 그쪽이 더 크죠. 근데 브릭스 말고 새로도 가입하면 계속 비슷해질 겁니다. 여기는 성장세에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죠. 하향세에 있는 거고. 네. 누구만 하나 뜯어내고 하나 지어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당장 체질을 바꾸기는 급변침하는 건 힘들어요. 누구 다 아는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것들 뺏겨서 가치 외교 이야기하고 세계은행이 갖다 버린 경제 이론 들고 와서 낙수 경제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경제인들 있잖아요. 예. 이 사리에 밝은 경제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계가 그렇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 어디서 나왔을까? 조금이라도 냉정 관찰했으면은 아니면 약간의 뭐 중립적인 견해도 괜찮아요. 미국의 승리가 확실하니 미국에 선다. 그리고 중국 편에 설 거냐 미국 편에 설 거냐 할 때 뭘 더 많이 얻는다는 게 아니라 저측 편에 섰을 때 손해볼 것 이쪽 편에서 손해볼 걸 계산해 보니 중국 편에 섰을 때 잃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지정학적 구조 변동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은 이제 부도수표 개념인데. 그러니까 더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네. 힘의 투사가 더욱더 빈번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분석이 나오는 게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국을 신격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변화를 못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이번에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물론 대리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물량이 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 굴뚝 산업을 버리고 나서 굴뚝 산업을 중국에 다 줘버리니까 뭐 탄압 만드는 게 뭐 하이테크입니까?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죠. 찍어낼 벨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네. 근데 군수 산업이라고 하는 게 물량을 막 지금 시장이 계속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라인이 딱 끊기면 그걸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 구매자가 오직 정부밖에 없으니까 민간에만 무기를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하이테크 쪽으로 이미 군사 장비도 다 그걸로 가버렸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굴뚝에서 만드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인 거죠. 굴뚝이 제일 센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진짜 애국자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태극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애국이라는 개념이 좀 정말 지금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그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미 옛날에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해군 때.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명청 교체기에 네. 줄 잘못 써가지고 아주 박살이 났잖아. 두 번이나 그것도. 네. 그래서 왕이 저 잠실에 끌려가가지고 삼전도 치라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청이 망할 때 또 개화파들이 어떻게 시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일본 줄에 쓰는 바를 일본이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질서 재편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 정부한테 뭐 친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지금 이 국제 변화를 보는 시각 자체가 우선 필요한 그렇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본능적으로 네.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정부 사이드에서 저렇게 움직여버리는 거죠. 나토 갔을 때 네티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욕감 내지는 위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불안한 느끼고 거예요. 있다가. 네. 특히 지금같이 이런 중요한 대전환기에는 누군들 지도를 다 갖고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회적 합의, 공론, 또 이 공론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수준 있는. 예.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주류연령 나오는 거 진짜 문제 많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좀 진보적인 쪽이 더 많이 뺏겨요. 미영 네. 주류언론을.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정도 경제력과 이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단 한 명의 전문 기자도 없잖아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이 정도 군사력 경제를 가진 나라가 네. NGO 차원에서 나가 있는 분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 몰도바에는 일본의 지방지 기자들조차도 득실거리는데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다는 얘기는 네, 거죠? 간다는 거죠. 뉴욕 타임즈가 드디어 이제 논조를 바꿨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논조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협상으로 가야 된다. 그때도 그 현장에서 취재한 그 기사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이야기 듣고 딱 뉴욕 타임즈가 딱 방향을 잡은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가 딱 붙어요. 거기도 또 기자가 가서 현장에서 싸우는 현장에서 당연히 러시아 쪽 기자들은 뭐 매일 현장에 가 있죠. 근데 한국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그 전쟁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들을 그렇죠.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생사존망 문제가 그렇죠. 걸려있는 문제다. 이 밑에 흐름 거대한 흐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표출된 거지.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트렌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네.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질서 변화가 이 우크라이나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을 대표한 지성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 이런 광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미국 주류들이 벌리는 이 광기는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 보면 한국이 그래도 나아요.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투데이나 스푸트니크나 이거 금지시키지 않잖아요. 네네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네네. 급접속도 가능하고. 근데 유럽에서는 다 막아버렸잖아요. 거의 사회 자체가 막 극우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네. 그 여론조사 쪽 해놓은 걸 보면은 그 루소포비아라 그러죠. 네. 그 한국은 40%대예요. 비교적. 일본은 60%대인가 그렇고 스웨덴 80%대 그다음에 폴란드는 90%. 그만큼 러시아를 싫어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대신 혐중은 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밥줄이 어디서 나온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움직이는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특히 정치적 리더십이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차피 정보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특별히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 본다면 지금 이 정도 군사력과 경제를 가진 나라의 이 국제관계
혹은 세계 질서를 보는 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결국 뭐 현실적으로는 이게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민들, 진보적인 언론들이 그런 미래 리더십을 만들어서 이걸 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외교 공간에 시민사회가 그다음에 대중들이 더욱더 진출하고 개입을 해야 됩니다. 네. 다른 방법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